안녕하세요. 헬스톡톡 신경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면서 겨울에는 유독 여름보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여름엔 덥기 때문에 땀으로 수분 배출이 되지만 겨울에는 이 수분 손실량이 적어 잉여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것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주의해야 할 건강 정보에 대해 똑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방광과 통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질병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소변 조절이 어렵고 이유 없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증상에 해당되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민성 방광과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빠르고 안전한 치료법을 지금 헬스톡톡 시즌2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똑똑하게 해결해드릴 톡톡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헬스톡톡 전문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화장실 이용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겨울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지? 하나, 이따가 야외 촬영 있는데 갑자기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화장실 신호로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A씨.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톡톡 1교시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톡톡 교실 사연자를 보고 왔는데요. 이 사연자는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겨울철 때문에 이 날씨에 영향이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더 심해지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이 대부분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땀이 덜 나죠. 그래서 그 수분들이 소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훨씬 더 짧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더 자주 보시게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본다면 이제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은 훨씬 더 자주 보시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에 8번 이상 소변 보는 걸 빈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8번 이상 보시던 분들이 그런 변화를 훨씬 더 빨리 느끼세요. 더 쉽게 느끼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들이 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심해지세요. 그럼 이 과민성 방광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광염과 다른 건가요? 전혀 달라요. 근데 대부분 그게 방광염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세요. 이 과민성 방광은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데 소변을 그냥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참지 못해서 자주 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니까 급한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진다든지 못 참는 그런 증상들을 요절박이라고 하거든요. 요절박이 동반이 될 때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과민성 방광의 특징은 소변 볼 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주 보고 개운하지 않고 뻐근한 느낌이 살짝 생기기도 하면서 급해지기도 하지만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하거나 요도가 아프거나 피가 나거나 하는 증상은 없어요. 그런데 방광염은 제일 흔한 것은 이제 급성 방광염인데, 급성 방광염은 요도가 막 찌릿찌릿하면서 타는 듯이 아프거나 소변을 똑같이 못 참겠고 빨리 가야 되는데 문제는 통증이 있어서 소변을 볼 때 아픈 게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심할 때에는 아주 선홍색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민성 방광과 급성 방광염을 구별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증상이, 하나는 소변에 피가 많이 섞여 나오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소변 볼 때 아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은 일단 방광염을 의심을 해야 되고, 아프지 않은데 그냥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다, 그거는 좀 방광염하고 조금 다른 범위일 수 있어요. 아, 소변을 봤는데도 이렇게 불편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럼 통증의 차이로 구별할 네.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면
보통 염증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치료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 과민성 방광은 염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바로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그런 병인가요?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잠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긴장한다든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생리하거나 이럴 때 여성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유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방광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게 이제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 소변을 하루에도 뭐 몇 차례씩 계속 보게 되고 봐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급해지고 참지 못하는 증상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3, 4주 이상 보통 이제 우리가 만성의 범위를 6주 이상 같은 증상이 지속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잡아서 한 달 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생활을 괴롭힌다 한다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뭐 증상이 있을 때 막 확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증상이 꾸준하게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일단은 이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증상인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 습관이 들어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급성방광염은 대부분 이제 방광에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 주변에 요도나 생식기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자라는 것을 세균성 방광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균이 계속 소변 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계속 자극 증상이 생기고 피도 나고 또 어떤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소변이 거꾸로 콩팥으로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들어간 세균들이 피를 타고 그 콩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우신염이 되는 거고 신우신염이 되면 굉장히 심한 고열이 나면서 거의 뭐 39도, 40도까지 열이 나면서 감기 몸살처럼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로 이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셔야 돼요. 과민성 방광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과민성 방광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을 약을 안 쓰고 그냥 견디면서 치료한다는 거는 혈압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사실은 확률이 적고 좋아질 확률이 적고 좀 위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광을 좀 소변을 편안하게 잘 참을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을 쓰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자극이 될 만한 음식들을 좀 줄여주면 훨씬 도움이 돼요. 커피, 술, 담배가 다른 데에도 나쁘지만 방광에도 상당히 나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그리고 필요 없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물을 안 드시는 것도 안 좋아요. 물을 항상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데 그거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더 자주 마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절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안 드시면 방광염이 또 잘 생기기 때문에 방광염 생기면 또 과민성 방광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면서 약을 잘 드시는 게 가장 빨리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럼 커피 대신에 녹차는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네. 녹차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녹차도 이뇨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시는 차 중에서 붓기 빼는 차들 그러니까 이제 많죠 종류들이 그런 차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많은 차들은 많이 즐겨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녹차에도 약간의 카페인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잔, 두 잔 정도로 가끔 드신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매일 마셔야지 그거는 조금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변을 자주 보시고 잘 못 참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광에 좋은 운동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은 몸 전체를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운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방광에는 이제 방광을 조금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지거나 이제 개운하지 않을 때 방광의 자극이 덜 가게 하는 특별한 운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 항문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밑에 관략근을 조이는 거예요. 관략근을 길게 오랫동안 한 10초 동안 조이면은 근육이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거를 이제 아령이나 덤벨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방광에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하는 골반 근육 운동은 짧게 여러 차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조여주면 방광으로 가는 소변을 팍 자극하는 신호들이 이게 자꾸 조여지면서 이 바닥 근육이 계속 조여지니까 신호들이 억제가 돼서 소변을 좀 더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진다든지 소변이 본지 얼마 안 됐는데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마려운 느낌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골반 근육을 짧게 한 5초 동안 5번 정도 조였다가 좀 풀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 뭐든지 간에 증상이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 약도 빨리 듣고 치료가 빨리 끝나는데 너무 오래되면 약을 쓰는 데에도 오래 걸리고 약도 용량이 많아져야 되고 본인도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다른 부작용들이 또 생기니까 그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 오래되신 분들은 방광염도 계속 같이 생기기 때문에 방광염이 계속 같이 생기면 그거 치료하다가 또 방광염 생기고 방광염 생기면 과민성 방광 더 심해져서 또 이제 또 약이 더 올라가게 되고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치료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증상이 있으면 일단 의심되면은 좀 창피하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몰입하게 됐는데요. 정말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톡톡극장 사연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장인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랫배가 아프지? 꼭 돌멩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살짝 뻐근한 거. 화장실을 갔다 와도 여전히 아픈 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의 톡톡 2교시는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톡톡 극장 사연자를 보고 왔는데요. 소변을 본 후에는 이 배가 좀 나아지지만 계속해서 아랫배의 통증은 나아지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통증도 비뇨기과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배가 아픈 거지만 배가 아픈 위치가 배꼽 주변이 아니고 아랫배 주로 방광 있는 위치에서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리고 주로 소변이 찰 때,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쯤이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방광의 통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광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을 우리가 만성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고 방광이라는 데는 늘 소변이 차 있는 곳인데 방광의 점막이 헐어서 까여 있으면 소변이 차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그 관질성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차면은 굉장히 아파요. 간질성 방광염은 이 만성 방광 통증 증후군의 가장 이제 나쁜 형태, 가장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염증도 없고, 뭐 다른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소변이 차면 아프고 아프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보통 6주 이상 반복이 되면서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눌리는 듯한 불쾌감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심하게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방광이나 요도에 관련돼서 생긴다면 그것을 우리가 만성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요.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과민성 방광과 달리 염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생제 치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의 간질성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 방광 점막에 이 정상적으로 방광 점막을 코팅하고 있는 그 단백질 층이 파괴가 돼서 생기는 문제라 그거를 다시 생기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먹게 되는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치료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일종의 소염제나 진통제를 이제 보조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광 안에 먹는 약으로 효과가 없거나 먹는 약을 오래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방광 안에 직접 넣어주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 안에 이 손상된 벽을 다시 이제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코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궤양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을 들어가서 방광에서 이렇게 이 궤양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궤양 소작술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전기칼 같은 이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그 궤양을 다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정상적인 방광 전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주 작은 그 내시경 수술에서부터 장을 잘라서 방광을 새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인공방광 수술 같은 그런 이제 큰 수술을 하는 경우까지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초기에 치료하면 약도 먹고 그냥 방광에 넣는 양 정도로 치료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너무 늦어지면 방광이 요만해지고 콩팥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든지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잘라내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범위가 초기 왔을 때하고 나중에 왔을 때하고 방법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방광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광을 떼어내서 장으로 방광을 네. 배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염증은 암도 아닌데 이렇게 큰 수술을 감행해야 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가 방광이라는 데가 소변을 저장해주는 그 장기이기도 하지만, 그 소변을 저장하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별 무리 없이 잘 유지가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일단 잘 안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고, 방광이 너무 심하게 망가졌을 때에는 이제 이 암도 아니지만 방광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도 수술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치료 시기를 혹시 놓치셨거나 효과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염이 너무 이제 늦게 진단이 되어서 이미 방광에 변성이 다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류도 생기고, 방광도 막 50cc, 100cc밖에 소변을 못 참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방광을 확장하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어느 정도 이렇게 궤양이 있어서 아파서 이제 그 소변을 못 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궤양을 좀 치료를 해주면 자주는 보지만 통증 없이 소변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이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더라도 치료 방법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늦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병원을 찾으셔야죠. 아, 네. 이게 비뇨기과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 남자들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비뇨기과보다 산부인과를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비뇨의학과라는 분야가 보는 부분이 콩팥에서부터, 콩팥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장기고요. 그다음에 요관이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고, 방광이 소변이 모이는 장기예요. 콩팥, 요관, 방광,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요도,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전립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식기 부분의 질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소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비뇨의학과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소변은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뭐 남자는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그런 게 아니고, 이 장기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분야를 이제 그 비뇨의학과는 그런 이제 소변에 관련된 장기들을 보는 곳이고, 산부인과는 자궁이나 난소와 같은 이제 그 분만과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들을 보는 곳이고, 방광에 관련된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곳이 비뇨의학과인데, 방광에 생기는 질환은 남성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더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라고 비뇨의학과를 안 가고 산부인과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일수록 소변에 관련된 문제는 비뇨의학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비뇨의학과가 어떤 곳인지를 안 알려져 있었고, 주로 이제 이 성에 관련된 질환이나 아니면 남성 질환들을 주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잘 오해가 많으셨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소변 문제가 있다면 개의치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우리가 치질이 있을 때 대장암외과를 갈 때 조금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많이 뭐라 하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아픈 부분을 가서 치료받는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픈 부분을 숨기고 있다가 큰 병이 됐을 때가 오히려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의심이 되는 게 있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여성분들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뇨기과를 찾아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의사로서 보면은 너무 창피해서 병을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너무 늦은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 병이 이제 깊어지니까 치료도 복잡해지고 치료의 경과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간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조기에 치료가 쉽게 잘 되고 쉽게 치료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냥 숨기지 마시고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빨리빨리 찾으셔서 제대로 치료받고 관리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윤하나 교수님과 함께 지나치기 쉬운 방광 건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심코 넘겼다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해당 증상이 생긴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헬스톡톡 다음 이 시간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헬스톡톡. 과민성 방광 자가진단법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소변을 8회 이상 본다. 소변이 일단 마려우면 참지 못한다.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둔다.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장소에는 잘 가지 않는다. 옷을 내리기 전 소변이 나와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소변이 셀까봐 물이나 음료수 마시는 것을 삼간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녀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수면 중에 2회 이상 화장실에 간다. 오늘의 헬스톡톡 과민성 방광과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